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사고로 수만 명이 방사능으로 사망했고 수십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고 체르노빌 주변 30km 반경은 방사능에 오염돼서 출입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사고 수습 비용은 무려 수백억 달러. 이 사고로 소련은 큰 타격을 입고 무너지고 러시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한때 소련의 과학자들은 전 세계 원자력 공학을 선도했습니다. 1949년에 소련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이어서 1953년에는 수소폭탄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소련의 핵무기 기술은 미국하고 1, 2등을 앞다툴 정도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 소련은 상업용 원자력도 연구해 왔는데요. 정말 수많은 자원을 투자하면서 다양한 원자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또 실험하면서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결실은 금세 맺게 됐어요. 1954년 6월 소련은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오브닌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총 5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했고요. 주된 목적은 연구와 실험이었지만 상업적인 전력 생산도 해내서 세계 최초로 원자력 에너지를 전력망에 공급했습니다. 자본주의 진영의 과학자들은 진짜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의 과학자들은 주로 군사용, 그러니까 핵무기에 사용할 원자력 기술밖에 없었거든요. 미국의 첫 번째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보자고요. 쉬핑포트 원자력 발전소는 1958년 12월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건 소련보다 벌써 4년이나 늦은 거죠. 게다가 이 원자로의 설계를 보면 해군 잠수함에 쓰던 원자로를 띄워와서 원자력 발전소용으로 개조만 해가지고 건설한 버전이었어요. 반면에 소련의 원자력 발전소는 처음부터 발전소용으로 설계하고 건설했던 거였고요. 원자력 발전소만큼은 소련이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대 중반 이후 소련 사회 전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련의 원자력 기술은 자유주의 진영에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소련의 문제가 뭐였냐고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주로 소련의 시스템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었어요. 중앙집권적 경제계획, 관료주의, 복잡한 행정 절차나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소련 경제를 점진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원자력 기술과 같은 혁신이 필요한 분야나 어떤 대형 프로젝트의 진행을 엄청 방해했죠. 1970년대하고 80년대에는 소련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됐는데요. 아니, 돈이 있어야 원자력 기술을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엄청 느려지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미국이랑 냉전도 해야 되다 보니까 소련의 군사 비용 부담은 엄청났어요. 1970, 80년대 소련은 GDP의 무려 15에서 20%가량을 군사비로 썼다고 하죠. 진짜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그만큼 원전 기술 개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소련의 인재 관리도 쉽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정치적 억압 아래에서 일해야 됐고, 연구의 자유도 적고, 창의성이나 혁신의 자유도 제한되고, 월급까지 적다 보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서방 국가로 망명하거나 탈출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런 환경은 소련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인적 자원의 손실이겠죠. 또 그 당시 소련 사회는 서방 국가들하고 이제 모든 교류를 중단해가지고 아주 폐쇄적이었어요. 당연히 어떤 정보나 원자력 기술 같은 것도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최신 기술이나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지고, 이것은 소련의 기술 발전을 늦추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 이제 소련의 상황을 대충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소련 정부는 엄청난 계획을 하나 세워요. 핀란드만 해서 카스피해까지 소련 지역 전역에 원전을 짓자스키. 서방 놈들을 한 방에 따라잡고 우리 소련 인민들의 전력 수요도 채우자스키. 체르노빌 원전의 건설은 이 거대한 계획 중의 하나였어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소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빅토르 부류아노프. 하지만 그는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는 타슈켄트 공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대학 졸업 후에는 우즈벡 수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1960년대 후반 키예프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원자력 분야로 전환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도 그의 업무는 전기나 에너지 시스템 쪽에 주로 국한돼 있었고, 원자력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뽑힌 걸까? 부리아노프가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련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높소. 어찌됐건 기술적인 문제들이야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닌가. 경력은 부족해도 큰 프로젝트 관리, 운영이 뛰어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를 성사시키는 악착 같음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 그가 바로 적임자요. 자, 이렇게 빅토르는 체르노빌 원전 소장이 됐어요. 그의 임무는 바로 우크라이나 최초의 원전을 짓는 것. 그런데 체르노빌의 원전 짓기 난이도는 엄청 빡셌어요. 소련 당국이 원전을 지으라고 명령은 내려놨는데 예산을 제대로 안 줬거든요. 그래서 빅토르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목록을 적고 비용을 추산한 다음에 키예프에 있는 국영은행에 직접 가서 예산을 타왔다고 해요. 심지어 초반에는 회계사 지원도 못 받다 보니까 급여 처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임금도 못 받았다고 해요. 여기다가 체르노빌은 완전히 허벌판이었어요. 빅토르는 원전 부지까지 매일같이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버스가 지나가서 그거를 탄다면은 엄청 운 좋은 날이고 대부분은 버스조차 없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차라도 얻어 타서 출퇴근했다고 해요. 그래서 빅토르는 철도나 도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도크 같은 사회 기반 시설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또 건설 노동자들이 지낼 마을도 만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려면은 이곳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한 게 많잖아요. 뭐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식료품점, 상하수도, 전력망, 경찰서와 소방서 등등요. 이런 것도 처음부터 다 계획해서 지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원전 건설 상황은 이렇게나 열악한데 소련 당국이 눈은 또 높아가지고 무조건 지금까지 지어졌던 서구 원전보다 크기나 용량이 커야 된다면서 최신 원자로 2기를 거대하게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이거 참 상황이 답답하죠? 마감 일정도 노답이었어요. 5개년 계획에 따르면 1호기는 1975년 12월, 2호기는 1979년 말까지 가동에 들어가야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이었죠. 또 아까 전에 당시 소련 경제나 사회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자력 분야까지 영향을 크게 미쳐가지고 물자도 부족하고 병목 현상, 절도, 횡령까지 일어났어요. 핵심 기계 부품이나 건설 물자가 늦게 도착하거나 제품이 불량이거나 물건이 아예 중간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체르노빌 현장에 새 장비가 도착하면 결함부터 먼저 확인하고 결함을 고친 다음에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비효율이야. 이런 이중 작업 때문에 공사 기간도 계속 지연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게 됐죠. 이런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빅토르는 한정된 자원으로 임시 방편을 찾고 절차를 무시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한 안에 목표를 달성하는 스킬, 꼼수? 뭐 이런 걸 배우게 됐다고 해요. 특수자재를 못 구하면 다른 걸 구해서 대충 땜질하고 방염 케이블이 없다면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베스트를 선택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에너지부가 체르노빌 발전소에 와가지고 터빈 홀의 천장 재질을 검사했는데 이 재질이 딱 봐도 불에 잘 붙는 재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부는 야, 이거 불에 잘 붙는 재질이잖아. 이거 절대 안 되니까 바로 교체하세요. 이 말을 들은 빅토르는 아니 양반들아, 방염 소재가 소련에 있기나 해? 돈도 없고 소재도 없으니까 니들이 구해서 바꾸든가. 아이 몰라, 배째. 이렇게 항의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에너지부는 뭐 그렇긴 하네요. 그래 넘어갑시다. 이렇게 그냥 원전 공사가 대충 됐다고 하죠. 체르노빌은 경납 건물도 안 지었어요. 이 경납 건물이라는 건 만약에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 오염 물질이 생기잖아요.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발전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건물 전체를 둘러싼 엄청 두꺼운 콘크리트 돔이에요. 그런데 체르노빌 원전은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경납 건물 하나 지으려면은 건설비가 원자로 하나당 2배나 들어가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나 또 기간 문제 때문에 경납 건물 짓는 걸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이 원전에는 사고 절대 안 난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냥 기도하고 완전히 도박 건 거죠. 체르노빌 발전소는 그 밖에도 인재를 못 구하는 문제도 심각했어요. 이 문제는 아주 만성적이라서 모든 직원들은 자기 몸을 갉아가면서 주말 휴일도 없이 매일같이 굴려졌다고 해요. 원전에 대한 안일한 태도도 문제였어요. 원전 전문가를 제외한 사람들은 빵에 방사능을 발라먹어도 괜찮다거나 원자로는 그냥 거대한 주전자에 불과하다거나 원전이 화력발전소보다 단순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원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졌는지 사람들에게 전혀 교육하지 않았던 거예요. 체르노빌 원전은 이처럼 처음부터 아주 수많은 태생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77년 12월에 1호기, 78년에 2호기,
81년에 3호기, 83년에 4호기가 완공됐고 이것이 바로 체르노빌 발전소예요. 이 시간을 보면은 주기가 엄청 짧죠? 되게 급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게다가 5호기랑 6호기도 건설 중이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빅토르는 기간을 맞춰서 어찌저찌 원전을 건설해 나갔어요. 어이 봐봐, 의지만 가지면 다 된다니까. 수고했어. 이렇게 빅토르는 노동적기 훈장도 수여받았어요. 순살 원전의 훈장이라니 참 아이러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걸 알려면 우리는 먼저 원자력 발전의 원리부터 알아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우라늄 원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중성자를 쏘면 우라늄이 바륨, 크립톤으로 쪼개지면서 2개에서 3개의 중성자를 방출하면서 미세한 질량이 사라지는데, 이렇게 질량 결손된 만큼 E는 mc 스퀘어에 따라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돼요. 이때 나온 2-3개의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을 때리고 이 우라늄이 바륨, 크립톤으로 쪼개지면서 또 2-3개의 중성자를 만들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을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만든다면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의 원리도 이 핵무기하고 똑같은데요.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핵분열 과정을 안정적으로 제어해서 느리게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제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료의 농축 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고농도로 농축돼 있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사용합니다. 에너지의 밀도가 아주 높다 보니까 당연히 한번 폭발시키면은 진짜 크게 폭발하겠죠. 반면에 원자로에서는 약 5% 이하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해서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체르노빌의 경우에는 약 2%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했죠.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제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제어봉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연쇄 반응이 일어날 때는 중성자 2-3개가 계속해서 탄생한다고 했죠. 이 연쇄 반응이 계속된다면 중성자의 수는 2제곱, 3제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연쇄 반응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중성자의 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어봉이 사용돼요. 제어봉이 중성자를 흡수해버리거든요. 만약에 제어봉을 갖다가 원자로에 완전히 담가버리면 제어봉이 중성자를 쫙 흡수해서 핵분열은 그만큼 느려지겠죠. 반대로 핵분열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고 싶다면 제어봉을 빼가지고 중성자의 수를 늘리면 되겠죠. 체르노빌 원전의 제어봉은 흑연 그리고 붕소 카바이드가 결합된 형태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설계 결함이 있어가지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더 키우게 됐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죠.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제어하는 세 번째 방법은 냉각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체르노빌은 물을 냉각제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원자로의 고온을 낮추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이거 그냥 물만 꽉 채워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텐데, 이 냉각제에도 상당히 섬세한 기술이 필요해요. 물이 증기로 바뀔 만큼 뜨거워야 되는데 또 핵연료 자체가 용융될 만큼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거든요. 그 적당한 지점을 유지하는 게 기술이죠. 원전을 제어하는 방법 네 번째는 감속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원전에서 핵분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중성자의 속도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중성자의 속도는 초속 14,000km 이상의 고속 중성자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성자의 속도가 이 정도로 너무 빠르게 되면 중성자가 우라늄하고 반응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게 된다면 중성자와 우라늄이 반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핵분열 반응을 올리기 위해서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줄 감속제가 필요한 거예요. 원자로에 감속제를 넣어서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면 초속 2.2km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체르노빌의 경우는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해서 핵분열 반응을 늘렸습니다. 원전을 제어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반사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핵분열 과정에서 튀어나온 중성자들은 제어봉에 흡수되거나 냉각제에 흡수되거나 원자로의 경계를 통과해서 외부로 누출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라진 중성자만큼 핵분열의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원자로를 설계할 때 중성자가 원자로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흡수돼서 사라지지 않도록 중성자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사체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중성자는 반사체에 튕겨서 다시 원자로 코어로 돌아가서 핵분열 반응에 참여하게 되겠죠. 체르노빌 원전의 반사체는 흑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원전 제어 방법으로는 원자로 설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료 배치, 제어봉 배치, 냉각제 흐름 등등이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체르노빌 원전의 구조를 알아보죠. 체르노빌 원전은 RBMK형 원자로로 설계됐습니다. 자, 여기 RBMK형 원자로에 간략한 구조도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이렇게 우라늄 연료가 있어요. RBMK 원자로의 경우는 2.4%의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죠. 이 하나의 연료 집합체에는 18개에서 24개의 연료봉이 들어가고, 이 연료 집합체 하나에는 약 114kg의 우라늄 연료가 들어있어요.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는 이런 연료 집합체가 1661개 장착돼서 총 190톤의 우라늄 연료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핵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분열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때문에 너무 뜨거워지니까 여기를 식혀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냉각수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 핵분열이 일어날 때 생기는 중성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르노빌은 이 중성자의 속도를 낮춰줄 감속제로 흑연을 이렇게 연료 집합체 옆에다가 설치해뒀어요. 이렇게 되면은 핵분열을 할 때 중성자가 이렇게 흑연을 통과해서 느려지니까 우라늄이랑 훨씬 더 잘 반응하게 되겠죠. 즉 흑연 감속제는 원자로의 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성자의 수를 줄여주는 제어봉이 있어요. 이 제어봉은 주로 탄화붕소로 만들어졌고요. 제어봉의 끝에는 흑연이 달려있어요. 제어봉을 이렇게 우라늄 근처에다가 두면은 중성자의 수를 줄여서 원자로의 출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제어봉을 또 이렇게 위로 빼버리면 중성자의 수가 늘어나서 원자로의 출력이 증가하게 돼요. 이 제어봉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원자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거죠. 이렇게 RBMK형 원자로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어해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원전의 원리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의 대략적인 구조도 다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도대체 왜 일어난 건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사건의 시작은 원전 사고 전날 1986년 4월 25일에 시작됐습니다. 부소장 겸 수석 엔지니어 아나톨리 다틀로프는 한 가지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원자로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터빈이 관성으로 만들어내는 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 안정성을 테스트해봅시다. 사실 원전에 필요한 전기는 외부에서 가져다 써요. 자기가 만든 전기로 자기 스스로한테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원전이 외부 전기를 끌어다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정전이 일어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냉각의 문제예요. 펌프가 돌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냉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전이 된다면 그 즉시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냉각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서 냉각 펌프가 돌아가는 데까지는 약 40초에서 3분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관성으로 돌아가고 있던 터빈이 전력을 제대로 공급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실험한 거예요. 근데 부엉이 이상하다. 안정성 테스트는 설계 단계나 완공하기 전에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안정성 테스트를 원전을 다 만들고 나서 진행했다는 건 사실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소련은 발전소를 빨리 지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전부 다 누락하고 미리 전 세계의 발전소 완공을 선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원전을 먼저 다 짓고 운영까지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안정성 테스트를 한다는 이런 정신나간 프로세스를 가졌던 거예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입주민들 입주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콘크리트가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확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어쨌든 원전 관계자들한테는 이 일정을 못 지키면은 바로 소련 당국에 끌려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날짜를 맞춰서 원전을 짓고 운영됐어야 됐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안정성 테스트는 4월 25일 낮 시간으로 계획돼 있었어요. 먼저 관계자들은 원전의 안전 시스템을 비활성화했고요. 원자로의 출력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때 키예프의 전력 담당자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와요. 그
우크라이나 공장들 말이에요. 당국에서 내려온 생산 할당량 채워야 돼요. 휴일 전까지 보너스 받으려고 생산 막판 피치 올리는 중이니까 전기 공급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결국 체르노빌 원전의 안정성 실험은 지연됐고 저출력 상태로 안전장치도 꺼진 채로 10시간 이상 운영됐습니다. 이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운영진들은 이 실험을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야 됐는데 운영진들은 에이 괜찮아요 우리 이래도 안전해요 하면서 실험을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이들은 왜 실험을 강행했을까? 사실 체르노빌 4호기는 1983년부터 86년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안정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채로 전기를 생산해왔어요. 게다가 그 이전에도 82년하고 84년에 이 똑같은 두 번의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이 두 번의 실험이 모두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체르노빌 원전 관계자들은 전부 다 모가지겠죠. 결국 이런 사정 때문에 안정성 테스트를 강행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인재인 거죠. 여기 또 다른 인재도 있어요. 근무교대 시간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자정근무조에게 한 번도 배우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실험 일정이 넘어온 거예요. 4호기를 담당하던 자정근무조 아키모프와 레오니드 톱투노프는 출근하고 나서야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부랴부랴 설명서랑 매뉴얼을 보게 됐죠. Couldn't do it on the day shift, so they've given it to us. We don't know what it is. It's fine. Take it down to 700, hold it there. I have to do something I've never done before with the outlaw looking over my shoulder. Oh, don't worry. We'll do it together. 그런데 이 매뉴얼 내용에는 무슨 줄이 막 그어져 있었어요. 매뉴얼이 혹시 바뀌었나 하는 생각에 두 사람은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들은 그냥 원래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하려고만 했어요. 어이, 다 읽어봤어? 그럼 그대로 실험 진행시켜. 하면서 실험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대 근무조들은 정확히 내용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도 그냥 해야 됐어요. 그게 소련 정부 공무원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했어 하는 척하고는 대충 매뉴얼에 있는 거에 따라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개대충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거 맞아요? 하고 의견을 내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냥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원자로 안정화를 맡은 운전자의 나이는 겨우 25살, 그의 경력은 4개월밖에 안 됐죠.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원전을 10시간 이상 저출력을 유지했다 그랬죠? 이때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양해 보이드 개수예요.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자로의 냉각제가 고온에서 증기화되면 기포, 즉 보이드가 생겨나요. 원자로에서 물이 증기로 변할 때 그 부피는 대략 160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기포는 냉각제 전체로 고르게 퍼지게 돼요. 특히 보이드는 연료 채널하고 그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보이드가 쌓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액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감소하고 보이드가 차지하는 부피는 증가하게 돼요. 여기서 액체 상태의 물은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데 보이드는 중성자를 훨씬 덜 흡수해요. 따라서 냉각제가 더 이상 중성자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더 많은 중성자가 핵연료하고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핵분열을 일으키고 원자로의 반응이 증가하게 돼요. 이것은 원자로의 출력 증가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원자로는 또 열과 에너지를 많이 배출하게 되니까 냉각수에서 또 더 많은 보이드가 나오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양해 보이드 개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원전을 저출력 상태로 유지했다면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 그 자체가 적으니까 냉각수가 끓어서 보이드화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해요. 원전을 저출력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면 냉각수의 흐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원전의 열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히지 못하게 돼요. 게다가 또 아무리 출력을 내렸다고 해도 일부 연료 채널들에서는 국부적으로 고열을 발생시키죠. 원자로를 오랜 시간 저출력으로 유지하면서 발생한 또 한 가지 문제는 제논 축적이에요. 핵분열 과정에서 우라늄이 분열할 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겨나는데 이때 제논 135도 같이 생겨나게 돼요. 이 제논 135는 강력한 중성자 흡수 물질이죠. 그런데 고출력 상태에서는 제논이 만들어졌을 때 중성자랑 제논이 반응하면서 빠르게 소모돼서 사라져요. 하지만 원자로의 출력이 저하된다면 중성자의 밀도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제논 135는 소모되지 않고
원자로 내부에 점점점 축적돼요. 이렇게 제논이 쌓이면 쌓일수록 다시 출력을 올리려고 해도 제논이 중성자를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원자로의 반응이 올라가지 않게 돼요. 이것을 바로 제논 포이즈닝이라고 합니다. 제논 포이즈닝 현상은 특히 원자로의 출력이 낮아질 때 큰 문제가 돼요. 원자로의 출력을 한번 낮췄다가 다시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원자로 내부의 상황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체르노빌 원전 사오기 실험 당일 체르노빌 발전소 부수석 아나톨리 갸틀로프는 이틀 밤을 샌 상태였어요. 몸도 피곤하고 기분도 정말 좋지 않은 상태였죠. 게다가 도네츠크의 전기 엔지니어 팀이 체르노빌까지 찾아와서는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체르노빌의 안정성 테스트를 당장 시행하시오.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도네츠크로 돌아가 버리겠소.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다음 테스트까지 적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기다릴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테스트에 실패한다면 소련 당국으로부터의 직위 강등이나 승진 기회 제한,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평판 저하 등등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갸틀로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강행해야 했던 거예요. 평소 3200메가와트로 운영되던 원자로는 출력이 내려가서 700메가와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갸틀로프는 아키모프에게 출력을 200까지 낮추라는 지시를 내리죠. 물론 아키모프는 항의했습니다. 이거 진짜 불안정해져요. 관리도 힘들고 또 테스트 설명서에도 700메가와트 아래로 내리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갸틀로프는 자기가 알면 더 잘 알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뜻을 꺾지 않았어요. 갸틀로프는 원체 고집이 세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었죠. 아키모프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갸틀로프의 말을 따랐고 톱투노프에게 출력을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로 반응의 계측기 숫자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어봉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수치가 계속해서 멋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직원들은 이때부터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갸틀로프는 이때 부분 자동 제어를 끄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하지만 부분 자동 제어를 껐더니 수치는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Slow. I didn't move any rods there. What is this? I'm not even touching it. What did you do? I did what you said. I switched. Look at it! Stored the reactor. How the fuck did you get this job? 500, 400, 300, 200, 그리고 100. 이제 원자로는 아예 제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겨우 2분 동안 사옥의 출력은 30메가와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논 135가 계속해서 생성되면서 노심 안에 쌓이기 시작했죠. What are you doing? We have to shut all the way down. No. We could be in a xenon pit. We have to shut down like 24 hours. No, we're doing the test tonight. Raise power to 700. 이때 아키모프가 24시간을 기다리자고 했던 이유는 제논 135의 반감기가 대략 9.2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을 기다리게 되면은 쌓여있던 제논은 약 16%만 남아있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갸틀로프는 이렇게 말했죠. Years, is that longer than you, Akimov? See, if I say it's safe, and if the two of you disagree, then you don't have to work here, and you won't.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갸틀로프가 잘못된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해고되기는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제 원자로는 거의 중지됐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아까 전에 제어봉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제어봉이라는 게 중성자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어봉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즉, 제어봉을 다 뽑아버리면 출력을 올릴 수 있겠죠. 제어봉은 총 211개가 있었는데요. 이걸 계속 빼내도 출력은 잘 오르지 않았어요. 이미 205개나 되는 제어봉을 빼냈고 남은 건 겨우 6개밖에 되지 않았죠. 최소 15개의 제어봉은 유지하라는 규칙도 어기고 말이에요. 핵연료가 다 식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논의 독작용은 여전해서 이들이 올릴 수 있는 출력은 200메가와트에 불과했습니다. 제어봉을 거의 다 뽑아버렸으니 원자로의 출력을 통제하는 것은 제논과 물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논하고 물이 다 사라진다면 원자로의 출력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자로의 출력은 급상승하고 냉각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냉각수가 끓기 시작합니다. 비상발전기와 냉각수 펌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그리고 양해보이드 계수가 발생하면서 끊임없이 원자로의 출력이 수직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제 냉각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어봉도 없고 제논도 다 타서 사라지고 출력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체르노빌의 폭주가 시작됩니다. 원전의 출력을 억제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의 모든 원자로에는 핵 반응을 한 번에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정지 버튼이 있어요. 소련에선 이걸 AG5 버튼이라고 하죠. 이걸 누르면 모든 제어봉이 즉시 삽입되고 반응이 바로 멈추게 돼요. 갸틀로프는 수많은 규칙을 어기고 원자로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지만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AG5 버튼이죠. 그런데 갸틀로프가 만들어낸 환경에서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아키모프가 너무 놀란 나머지 이 AG5 버튼을 뒤늦게나마 눌렀습니다. 중성자를 잡아먹는 제어봉들은 다시 삽입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체르노빌 원자로에 있는 제어봉은 맨 아래쪽 끝부분에 흑연 감속재가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 제어봉을 한꺼번에 삽입하는데 이게 흑연부터 먼저 닿는 형태다 보니까 풀악쇠를 먼저 치고 나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구조인 거예요. 즉 원자로의 출력을 낮추기 위해서 이 제어봉들을 삽입하면 핵융합 반응이 순간 폭발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핵융합 반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어봉이 내려가면서 흡수제 역할을 하던 물을 밀어내면서 물 분자는 전부 수증기로 전환됐습니다. 흑연은 감속제 역할을 하면서 원자로를 폭주시켰죠. 이제 체르노빌 원전은 초대형 원자폭탄이 됐습니다. 최대 3200메가와트를 내도록 설계된 체르노빌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만 33,000메가와트가 넘는 출력을 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1시 23분 45초 체르노빌 원전 4호기는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규모의 불꽃을 내뿜으면서 폭발하고 맙니다. 노심을 덮고 있던 덮개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는데요. 그 순간 원자로로 외부 산소가 들어가면서 수소, 과열된 흑연과 결합하게 되면서 2차 폭발까지 일어납니다. 재앙의 완성이었죠. 당시 일부 발전소 직원들은 이 폭발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이 선전포고도 없이 먼저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착각까지 했다고 해요. 방사능 연료로 가득한 불꽃은 이온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1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꽃의 실상을 몰랐던 주민들은 이 광경이 정말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이거를 구경하겠다고 죄다 밖으로 몰려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최소 500경 베크렐, 최대 1200경 베크렐가량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됐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400배나 되는 양입니다. 여기까지가 실험을 시작한 지 겨우 4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직후 초기 대응은 어땠을까요?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만큼 심각한 일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자들이 상황 통제를 위해서 발전소에 남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방사능 측정 장비나 방사능 방호 장비도 입지 않았습니다. 원자로 노심에 있던 200여 톤의 우라늄 핵연료가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죠. 그런데 체르노빌 발전소 부소장 아나톨리 갸틀로프는 상부에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소 폭발로 인한 단순한 화재일 뿐이지 원자로 자체는 아직 멀쩡하다. 그는 왜 이렇게 보고를 올렸을까요? 폭발 직후의 방사능 수치를 재봤더니 시간당 3.6 렌트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는 뭐야 방사능 수치가 낮구만, 원자로가 터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불난 거잖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측정기의 최대 측정값이 3.6이었다고 해요. 소형 방사능 측정기였던 거죠. 실제 값은 얼마였을까요? 시간당 무려 1만 렌트겐 이상, 원래는 8,000 렌트겐 이상만 돼도 바로 즉사예요. 갸틀로프를 비롯한 원전 운영진들은 단순 화재로 착각했고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화재부터 먼저 진압하고 수동으로 노심에다가 제어봉을 삽입하고 냉각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Call in a day shift. But if We have to keep water flowing into the core. We need electricians, mechanics, we need bodies. 결국 이 판단 때문에 애꿎은 발전소 직원들만 방사능에 피폭됐습니다. 사고 직후 보고 체계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원전 관련 책임자들은 사고 원인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주변 지역에 사고를 알리지 않고
사고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은폐하거나 거짓 보고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완전히 개판이었죠. 심지어 다른 지역과의 연락까지 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We seal off the city. No one leaves. And cut the phone lines. That is how we keep the people from undermining the fruits of their own labor. 한편 이번 사건 현장에 출동한 체르노빌의 소방관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나머지 방어복도 없이 사투를 펼쳤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가 난 곳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원전 폭발 초기에 물을 뿌린다는 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폭발 현장에는 고온의 흑연, 지르코늄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뿌리는 바람에 증기 폭발, 수소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폭발 범위는 거의 50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났는데 이때 원전이 추가적으로 손상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당시 감속제로 사용되던 흑연에도 불이 붙어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소방관이 흑연 제어봉을 만지다가 화상도 입고 방사능에도 피폭됐습니다. 방사성 물질들은 대기를 타고 체르노빌, 소련, 그리고 유럽 전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한편 소련 정부는 뒤늦게야 사태를 보고받았습니다. In terms of radiation, Plant Director Brichanov reports no more than 3.6 Srontgen. And foreign press? Totally unaware. 하지만 소련 정부는 냉전 시대였던 만큼 원전 사고 사실을 즉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련은 이전에도 방사능 유출 사고를 여러 차례 낸 적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IAEA에 보고하지 않았었어요. 1957년에 발생했던 키시팀 해결료 재처리 공장 폭발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고 6등급 규모에 해당했었지만 소련 정부에 의해 은폐됐고 소련 정부는 이걸 1989년이 돼서야 인정했습니다. 1975년 레닌그라드 원전 사고 당시에도 내부의 연료봉이 녹아서 150만 퀴리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실도 숨긴 적이 있었습니다. 방사능 오염 안전 기준에 무려 30만 배에 해당했지만 이건 역시 은폐됐죠.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소련 땅 안에서 원전 같은 최첨단 과학 분야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 세계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소련이 자유주의 쪽에 비해서 과학력이 딸리는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소련 입장에서는 체면 크게 구기는 거예요.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는 그 규모가 워낙에 컸던지라 숨기는 게 아예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고 당일 아침 사고 지점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200km 떨어진 스웨덴 스톡홀름의 포르스마르크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됩니다. 4월 27일과 28일에는 정상 수준보다 6배나 높은 방사능이 스웨덴뿐만 아니라 핀란드, 덴마크 등등 여러 국가에서 검출됐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이 이 방사능을 역으로 추적해보니까 소련이잖아. 그래서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정부는 야, 너네 이거 뭐야? 너네 발전소 터졌어? 하면서 소련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스웨덴까지 직선거리로 1100km가 넘어요. 이 말은 뭐다? 체르노빌에서 스웨덴까지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소련 입장에서는 은폐가 불가능해요. 사태가 너무 크니까요. 피해 입은 국가들도 많고요. 결국 소련은 4월 28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인정하는데요. 근데 인정만 했을 뿐이지 여전히 소련 정부는 많은 것들을 숨겼어요. 인명피해나 방사성 물질의 방출 규모도 알리지 않았죠. 별거 아닌 작은 사고일 뿐이다. 사고는 통제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은 걱정 말라 스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도 안전하다 스키. 그런데 사실 소련은 원전 사고 공식 발표 전날 아침 원전에서 3km 떨어져 있는 프리피아트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켰어요. 이때 버스 1200대를 동원해서 49,000명이 대피했죠. 물론 이때도 사고 정보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공유가 안 돼가지고 주민들은 사고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고 일시적인 대피로 인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몇 시간 안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물품만 챙겼죠. 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됐고요. 주민들은 인근 도시나 대피소로 보내졌습니다.
대피가 완료된 이후의 프리피아트는 높은 방사능 수치 때문에 출입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한편 소련 정부는 원전 사고 대책 마련에 난항입니다. Stan, this isn't a fire. This is a fissioning reactor coal burning at over 2,000 degrees. How do we put it out? We'll run inside, create problems of its own, but I don't see any other way. 소련은 헬기를 동원해서 모래, 붕소, 납, 점토 등을 뿌릴 계획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자로 상공은 방사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못 비행하다가는 방사선에 피폭돼서 즉사하거나 기기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처리 헬기들은 원자로 상공을 간접적으로 지나가면서 여러 물질들을 뿌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를 하던 헬기 한 기가 크레인 케이블에 추락하는 바람에 탑승 인원 4명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헬기를 동원한 화재 진압이 이어지다가 원전 건물 구조가 약화되는 바람에 추가 폭발 우려가 있어서 원자로 3호기에 있던 액체질소를 노심에 주입하는 것으로 화재 진압 방식이 변경됩니다. 체르노빌 사태 진압 수습에는 정말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을 보면 이런 부분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일단 소련 정부는 동원령을 내려서 60만 명의 인력을 징집한 다음 이들을 나눠서 조금씩 피폭시키는 방식으로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피폭이 최소화되는 게 맞나 싶은데 실제로 0.50W 이하의 방사선에 사람이 피폭되면 즉각적인 증상은 거의 없으면서도 약간의 백혈병 위험만 생기는 정도로 미약한 피해만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방사선을 나눠서 맞는다는 건 이론에 불과했어요. 사고 현장은 정말 극도로 위험했는데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코끼리발입니다. 방사성 연료가 녹아서 2m짜리 차폐벽을 뚫고 파이프나 틈새로 나와서 복도에 쌓였는데요. 이 모양이나 주름진 게 꼭 코끼리발같이 생겨서 코끼리발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코끼리발은 어마어마한 방사선을 뿜어내는데 원자로 노심에서 생성된 물질과 함께 흑연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고 있었죠.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코끼리발은 시간당 10,000렌트겐 이상의 방사선을 내뿜었습니다. 여기에 고작 30초만 노출돼도 일주일 동안 어지러움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2분 동안 노출되면 출혈이 시작됩니다. 4분 동안 노출되면 고열, 설사, 구토를 겪게 되고 5분을 넘어서면 이틀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 코끼리발은 방사선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진조차 찍을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96년에 이르러서야 복도에 거울을 설치해서 겨우 찍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 코끼리발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녹아버린 연료가 점점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뚫고 아래로 내려간다면 지하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지하수는 러시아 서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식수를 공급하는 드니프로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드니프로강은 또다시 흑해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방사능 연료가 지하수에 닿는다면 드니프로강과 흑해까지 모조리 오염이 되는 재앙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방사선이 약한 지하 쪽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간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액체질소를 사용해서 냉각기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수행할 400여 명의 광부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위험하고 또 너무 열악했어요. 폭발이 일어난 곳 주변이라서 50도가 넘어갔죠. We need fans. For what purpose? It's 50 degrees in there. We can't breathe without masks. We can't breathe with the masks. It's like a fucking oven. We need ventilation. 또 터널이 너무 좁고 방호복도 너무 불편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려면 너무너무 더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방호복도 없이 완전히 빨개 벗고 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아래 광부들은 한 달 만에 작업을 완료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일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광부들은 피폭을 당했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광부들은 40세 이전에 사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광부들의 희생은 불필요한 일이었다고 해요. 원래 예상하고는 다르게 지하불순물이 노심의 핵분열을 중단시킨 덕분에 핵연료가 지하수까지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지휘부는 방사능 유출이 일어날 확률이 50%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확률 싸움에다가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는 걸 방치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작업을 강행했다고 해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서 물을 뿌렸었죠. 그런데 이제 노심하고 방사성 물질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게 지하에 있는 냉각수, 소화수하고 만나게 된다면 증기 폭발이 일어날 거란 예측이 제기됐습니다. Nuclear fuel doesn't turn cold simply because it is not on fire. In fact, the temperature will likely rise as a result of the blanket of sand we drop. The uranium will melt the sand, creating a kind of lava which will begin to melt down through the shield below. When the lava enters these tanks, it will instantly superheat and vaporize approximately 7,000 cubic meters of water, causing a significant thermal explosion. 만약에 이게 진짜 벌어지게 되면 30km 반경 안의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체르노빌에 남아있는 3개의 원자로도 마찬가지로 터져버릴 거란 얘기예요. 수습이 절대로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였죠. 결국 최악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원전 사고 5일째 되는 날 체르노빌 다이버가 파견됩니다. 27살의 알렉세이 아나넨코, 29살의 발레리 베스파로프, 46살의 보리스 바라노프죠. 이들은 보호장비를 입고 직접 램프를 들고 지하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 속으로 들어가서 펌프를 가동시키고 지하수를 보호했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노심 바로 아래인 만큼 얼마만큼의 방사선에 오염됐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고 또 그런 오염수가 얼마나 들어찼을지도 완전히 모르는 상황이라서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이들 3명은 3m 깊이의 지하에 들어가서 밸브 2개를 열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들어찬 001번 복도를 지나가기 위해서 가슴과 발목 언저리에는 X선 측정기를 착용했습니다. 밸브의 플라이 휠이 폭발로 날아갔을 것을 대비해서 가스 압력식 열쇠도 준비했죠. 고방사선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선 그냥 냅다 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밸브를 찾는 일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밸브를 찾다가 뭔가가 싸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중앙홀로 연결된 구멍을 통해서 지하 바닥으로 흘러내린 검정색의 거대한 원뿔 형태의 무언가가 있었다고 해요. 코끼리 발처럼 원자로 잔해가 흘러내린 혼합물이었죠. 이건 역시도 코끼리 발만큼 엄청 위험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3명은 추가적인 사고 없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해냈고 소련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살려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언론에 의해 체르노빌 다이버로 불렸죠. 자, 화재가 진압되고 사고 현장도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원자로에서 고농도의 방사능이 감지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정부는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죠. There is an enormous amount of radioactive debris and contamination spread out across a zone of approximately 2,600 square kilometers. We will have to rip up the top layer of Earth and bury it under itself, approximately 100 square kilometers. Finally, we will need to construct a containment structure around the power plant itself. Will of course there will be deaths. How many men do you require? We expect this liquidation effort to take 3 years and approximately 750,000 men. Begin at once. 그러니까 원자로에 엄청나게 큰 석관을 씌워서 원자로 지붕을 덮어버리자, 아예 밀봉해버리자 이거예요. 하지만 이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전소 지붕을 어느 정도 치워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각들이 극도로 위험한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만 노출돼도 즉살 수준인데 이 흑연에 노출됐던 소방관들은 겨우 몇 주, 길어야 몇 달 안에 사망하고 맙니다. 또 여기서 사진을 찍어봐야 너무 강한 방사선 때문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을 정도죠. 사진이 다 타버리니까요. Used remote control bulldozers in Afghanistan. Too heavy. They'd fall right through. Moon rovers. Lunokhod's STR-1s. They're light, and if we line them with lead, they can withstand the radiation. 소련은 원격 조정 불도저 같은 로봇을 만들어서 잔해를 지붕 밑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 로봇들은 방사선 차폐가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전자부품이나 회로가 방사선 때문에 다 망가져서 생각보다 빠르게 망가졌어요. 배터리도 오래가지 못했죠.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약 3,5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는데요. 이들은 바이오 로봇으로 불리게 됩니다. Bio robots. What was that? We use bio robots, men. 인력을 최대한 많이 투입한 다음 임무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방사능에 피폭되는 시간을 줄여서 잔해를 제거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방사선 보호위가 몇 벌 없었다는 거예요.
3,500명이 입을 방사선 보호의를 갑자기 어디서 구해와요? 그래서 우위에다가 납판대기를 끼워서 아주 조잡한 방사선 보호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납은 밀도가 높아서 방사선을 차폐하는 아주 훌륭한 소재예요. 물론 그렇다고 한들 방사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있었던 이런 것도 몇 벌 없었던 까닭에 작업 인원들은 싸구려 임시 보호의를 교대로 돌아가면서 입으면서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이 보호의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서 수많은 작업자들은 방사선에 피폭되고 말았죠.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겨우 2분을 넘어가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고요. 방사선 수치가 강한 물체 등의 경우에는 작업 시간은 겨우 40초로 제한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일을 겨우 40초 만에 끝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짧은 작업 시간 때문에 교대에서 내려왔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서 방사능 현장에서 반복해서 노출됐다고 하죠. 더 위험한 것도 있어요. 흑연을 치울 때 도구를 사용하면 정말 다행이에요. 도구로 안 옮겨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흑연 덩어리를 옮겨서 치웠다고 해요. 이렇게 단 한 번 옮긴 것만으로도 복귀 후에 큰 통증을 느끼면서 한동안 주먹을 쥘 수 없게 됐다고 하죠. 그렇게 3,500여 명이 열흘을 밤새서 작업한 뒤에야 33% 정도의 방사능이 줄어들었고 석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소련 정부에 따르면 지붕 작업자들의 피폭은 수백 밀리시버트 정도로 통제됐다고 하는데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업자들이 지붕에서 복귀한 직후 코피를 쏟으면 이들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졌다고 증언했죠.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피폭량은 아주 높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흑연 조각을 포함해서 현장의 파편 중에서 가장 방사성이 심각했던 10%가량은 로봇들이 치웠고요. 나머지 90%는 이 바이오 로봇들이 치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렇게 목숨 걸고 방사선과 싸운 바이오 로봇들은 그 대가로 증명서 하나 그리고 당시 소련 노동자 평균 월급의 절반 100루블만 받게 됐어요. 목숨 걸고 일한 것 치고는 그 보상이 너무나도 짜죠. 자, 그래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오염 정화 작업에 나서준 덕분에 엄청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을 치울 수 있게 됐고 처리한 폐기물들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30km 이내 출입금지 구역의 800개 지점에 나뉘어서 매립됐습니다. 소련 정부는 공식 사망자 수를 겨우 30명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피해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된 건데요. 소련은 1988년 방사선 피폭을 사망 원인으로 기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미친 나라죠 진짜. 여전히 사고 규모 줄이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실제 소련의 피해는 훨씬 심각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2005년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방사선 때문에 암으로 4,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2056년까지는 약 9,000명 가량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유엔의 평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됐다고 하면서 2056년까지 사망자는 9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리피아트는 방사능에 오염돼서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땅에서도 방사능에 검출돼서 땅을 갈아엎고 그 안에 있는 오염되지 않은 흙을 퍼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죠. 이게 거의 4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방사선 수치가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바닥에다가 측정기를 겨우 몇 초밖에 안 갖다 댔는데 시간당 무려 37시버트를 가리키는 곳도 있죠. 주변의 숲들도 똑같은 이유로 갈아엎으려고 했는데 소련 정부는 더 이상의 시간과 인력을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 숲을 그냥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결국 방사능을 빨아들인 소나무들은 빨갛게 변색돼서 죽어버리면서 붉은 숲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이곳의 토양에선 지금도 X선 촬영의 10배, 20배 이상 되는 방사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으니까 현재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서 여러 동물종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소련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원전에서 북쪽으로 겨우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벨라루스 영토의 약 70%의 방사성 낙진이 떨어지게 됐죠. 결국 벨라루스 국토의 22%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출입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벨라루스의 농업, 임업도 큰 피해를 받고 벨라루스 국민들의 건강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산림과 호수가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이곳의 식품들은 방사능에 오염돼서 인간이 다시 먹게 됐죠. 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도 1호기는 96년까지, 2호기는 91년까지, 3호기는 2000년 12월까지 사용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 수요를 감당한다는 이유죠. 아직도 4호기의 잔해 속에는 사고 당시에 즉사한 발전소 직원의 유해가 방사성 물질과 함께 봉인돼 있습니다. 최초로 국제원자력 사고 척도 7등급으로 분류된 체르노빌 사고는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재해였던 만큼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원자력 발전 사고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련은 이 사고를 진압하느라고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했고 결국 소련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결정타를 맞고 4년 후에 해체됩니다. 그 이후 러시아가 건국되죠.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어쩌다가 벌어진 걸까? 일본과 그 주변 국가들은 이번 사고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됐을까? 다음 영상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드라마 체르노빌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